안녕하세요. 논리와 사고의 최승락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문장 논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 전부 다 알아봤었죠. 오늘부터는 드디어 수로 논리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수로 논리 파트를 우리 학교에서는 아직 강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수로 논리로 가게 되면은 그 큰 차이가 뭐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문장 논리라고 해서 한 문장을 A, B, C 뭐 이런 문장으로 우리가 고려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 문장이라고 하는 거를 이름과 수러로 문장이라는 것이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거를 좀 고려를 해서 문장 자체를 이제 분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분해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문장 논리로서 분석을 해왔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세분화되고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지금부터는 연습 문제를 가능하면은 이제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거를 위주로 5문제만 지금까지는 냈었잖아요. 그래 6문제나 7문제 정도 수업 시간에 푼 걸로만 좀 일일 연습 문제로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약간 노력해서 해보시면 또 재미가 있어요. 수로 논리 들어가면서부터 좀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좀 해보시고 특히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PSAT나 리트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리트 법학적성 시험은 최대한 어렵게 그 추리추론 영역을 좀 그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좀 준비를 하신다 아니면은 뭐 약간 높은 수준의 대기업이나 이런 것에 인적성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요런 개념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지 문제 풀기가 좀 쉬운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기서 좀 아주 미세한 그 차이로 의미가 또 달라지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수로 논리의 언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로 논리 언어라고 할 때 이제 문장 논리에서 수로 논리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러라는 그 표현 자체를 이제 사용하고 수러로서 이제 분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이시는 펭수는 펭귄이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번역을 했을 때 펭수는 펭귄이다에 논리 연결사가 없으니까 그냥 A라고 번역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제시를 해왔죠. 그런데 이 펭수는 펭귄이다는 이 표현을 보시면은 앞에 펭수라는 이름이 있고요. 뒤쪽에는 펭귄이다라는 수러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국어 시간에는 주어, 수러 이런 식으로 나뉘었잖아요. 근데 그 주어라는 표현을 논리학에 와서는 주어와 수어로 이제 구별을 하게 되면 이게 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모든 펭귄은 뭐 포유류이다, 뭐 류이다,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뭐뭇은 포유류이다. 요게 포유류가 또 아니죠. 이건 조류인데 뭐뭇은 포유류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수로가 될 텐데 주어를 여기서 따지면은 모든 펭귄은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이게 또 주어가 되는 상황이 돼 버리는데 우리가 지금 수로 논리로 배우는 수로 논리로 이제 앞으로 이제 번역할 그런 문장들을 한번 보시면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뭐뭇은 펭귄이다라는 수로와 뭐뭇은 포유류이라는 포유류이다라는 두 가지 수로로 또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이라고 하는 거는 양화사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어와 수어로 이렇게 분석하는 방식이 문장의 논리적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여겨서 이제 1879년도에 프레거라는 그 학자가 이제 베그리프 시리프트라고 개념기업법이라는 책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논리적으로 꼭 필요한 거는 이제 이름과 수로로서 나누는 것을 기반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대 논리학으로 왔을 때의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로 논리라고 하면 20세기 초반,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새롭게 만들어진 현대 논리학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제 학술적인 논리학은 기본적으로 이 수로 논리를 기반으로 다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로 논리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문장의 주어 자리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에는 이름 또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와 수로로 하기가 좀 힘든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억 문장 보시면 펭수는 키가 크다라고 할 때 뭐뭐는 키가 크다는 수로죠. 이때 여기에는 펭수라는 이름이 주어 자리에 들어오게 되고요. 펭귄이 모두 죽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때 뭐뭐가 죽는 것은 아니다라는 수로 앞쪽에 보면 펭귄이 모두 요런 표현들, 특히 펭귄이라고 하는 게 또 주어 자리에 가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펭귄은 모두 죽지 않는다라는 뭐뭐는 죽지 않는다라는 수로가 있는데, 그때도 이제 펭귄이라는 표현이 또 들어가고요. 그래서 주어와 수로로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되면 펭수라는 표현과 펭귄이라는 표현이 모두 주어로 들어가고,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표현이 이제 같은 표현으로 여겨져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구별을 하게 되면은 좀 자세한 분석이 좀 어렵게 된다.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기억에 나오는 이 펭수라는 표현은 사실 이름이라고 하는 표현들 있잖아요. 저는 최승락이고 여러분들의 이름도 있을 거고, 이 수업에서 많이 쓰는 그 펭수라는 이름도 있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현재는 2026년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죠. 그때 이재명이라는 이름, 미국에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전통적으로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이름이라고 하는 게 오직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펭수라는 이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펭수라는 이름이라는 표현은 실제 펭귄의, 펭수라는 자이언트 펭귄이라고 하는 그 대상 있잖아요. 그 대상을 유일하게 지시하는 표현이 바로 펭수라는 이름이다라고 생각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름이고요. 그런데 이제 주어 자리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펭귄이 오잖아요. 근데 펭귄이라고 하는 거는 유일한 어떤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펭귄이라는 이 명사는 뭐뭐는 펭귄이다라는 수로적인 표현에 사용돼 가지고 어떤 펭귄이라는 종, 펭귄이라고 불려지는 그 대상들의 전체 집합을 보통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펭수라는 이름은 유일한 하나의 대상을 지시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펭귄이나 뭐 사람이나 이런 것들은 뭐뭐는 펭귄이다라고 하는, 보통은 이렇게 서술하는 형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수러라고 하는 것도 영어로는 이제 predicate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predicate이라는 그 표현이 서술하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서술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이 표현들, 펭귄이다 이런 것들은 특정 대상을 서술하는 표현으로 오직 한 대상만을 가리키는 표현이 또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과 수어가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별이 잘 제시 안 되는 게 주어와 수어로 구별하는 그런 방식이고, 그래서 우리 수어 논리, 현대 논리학에서는 이렇게 주어와 수어로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이름과 수어로 나누는 방식을 채택해서 문장을 분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 참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면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펭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참고로 한번 봐주세요. 이제 앞으로 어딘가에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펭수는 펭귄이다라는 문장이 있고, 여기는 펭수는 펭귄이다. 두 가지 문장이 있는데, 첫 번째 문장에는 여기 따옴표가 있죠. 콧따옴표, 요런 게, 요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죠. 펭수는 펭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렇게 펭수라는 표현에 콧따옴표가 요렇게 있으면 우리 국어에서는 강조하는 표현으로도 좀 쓰긴 합니다. 근데 우리 논리학과 분석 철학 쪽에서 요런 식으로 쓴다, 혹은 언어학에서 쓴다라고 한다면 펭수라는 한국어 표현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렇게 따옴표를 씁니다. 그래서 펭수는 펭귄이다라고 요렇게 이런 방식으로 쓰게 되면 펭수라는 표현이 펭귄이다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거짓이 되겠죠. 그 경우에는 따옴표로 펭수라고 쓰게 되면 이거는 펭수라는 표현이 펭귄이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짓이 되고요. 그냥 이렇게 펭수는 펭귄이다 이렇게 쓰면 펭수라는 그 대상이 펭귄이라고 하는 거니까 뭐 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름과 수로가 이제 구별이 된다라는 걸 하나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문장을 어떻게 분석을 하는가? 예를 들어서 펭수는 다리가 긴 펭귄이다라는 요 문장 있죠? 문장 논리에서는 그냥 A라고 번역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름과 수로로 구별을 해서 이제 번역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펭수라는 이름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뭐뭐는 다리가 긴 펭귄이다라는 수로가 있는데 다리가 긴 펭귄이다도 보시면 뭐뭐가 다리가 길다라는 수로와 뭐뭐가 펭귄이다라는 두 가지 수로를 고려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뭐는 다리가 길다와 뭐뭐는 펭귄이다라는 두 가지 수로를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앞으로 기호를 써가지고 사용을 할 텐데 문장 논리에서는 대문자 이런 것만 썼잖아요. 대문자 이런 것만 썼는데 이제는 소문자도 쓰려고 합니다. 이 소문자로 쓰는 것들은 보통 이름에 쓸 거고요. 대문자로 쓰는 거는 이제 수로 표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펭수는 이런 소문자 A로 표현을 하게 될 거고요. 다리가 긴 대상, 뭐뭐는 다리가 길다를 B로, 뭐뭐는 펭귄이다를 C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수러라는 표현에는 여기 뭐뭐라는 요 자리가 있잖아요. 뭐뭐라고 하는 이런 자리는 비어 있는 거죠. 빈 공간으로 있는 건데 예전에 수학 같은 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이런 표현 썼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뭐 이래서 이게 저도 요즘 정수론 공식은 하도 안 써가지고 다 까먹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잖아요. 여기에서 x와 y 자리에 뭐가 들어가죠? 어떤 수든지 들어가도 이게 이 등호가 항등식이 이제 성립을 한다라고 할 때 y라는 이런 표현을 썼었죠. 그때 x와 y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변항이라고 보통 썼습니다. 지금 우선 앞쪽에서는 일상 언어를 통해 가지고 수로 논리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아주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뒤로 가서는 약간 좀 어렵게 이런 기호들을 조금 더 많이 써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약간 반복되더라도 한번 들어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이 x라는 표현 있죠. 이 x라는 표현은 영어에서는 대명사 같이 보통 사용합니다. it 뭐라고 하는 그 표현 있잖아요. 뭐 어떤 게 이제 빨갛다라고 할 때 it이라는 표현 쓰는데 그 it이라는 표현은 보통 어떤 대명사로서 어떤 대상을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어떤 특정 대상이 아니라 좀 비어있는 대상처럼 쓰이고 있거든요. 그게 맥락에 따라 또 달라지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뭐뭐는 이라고 하는 요 표현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대상이 뭔지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대상이 들어가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x나 y나 같은 표현으로 변항이라고 불리는 걸로 이제 쓰게 될 텐데 그래서 x는 다리가 길다 라고 보통 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보시면은 다리가 긴 대상을 b라고 했었죠. 그리고 x는 자리에 라는 표현을 좀 쓴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다리가 긴 대상 b를 우리는 어떻게 쓸 것이냐. b 이런 식으로 쓸 것이고 읽을 때는 x는 다리가 길다 이렇게 쓸 거고요. 여기 펭귄 같은 경우에는 뭐뭐는 펭귄이다라는 표현이고 뭐뭐는 x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x는 펭귄이다라는 식으로 좀 적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자리에 지금 누가 들어가죠? 펭수라는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펭수라는 이름을 넣으면 요거는 BA라고 쓰게 되고요. 그렇다면 펭수는 다리가 길다라는 표현이 BA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A라고 X 자리에 A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CA가 되는데 이 A는 지금 펭수라고 했고 C는 뭐뭐는 펭귄이다라고 했으니까 펭수는 펭귄이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펭수는 다리가 긴 펭귄이다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 B는 펭수는 B인 C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그거는 펭수는 다리가 길고 펭귄이다 라는 걸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고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이고로 연결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적었었죠. 그래서 펭수는 다리가 긴 펭귄이다 요 문장을 번역을 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적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이제 번역하는 거 이렇게 계속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소문자 A로 수러를 대문자 B 이런 걸로 쓰게 될 거고 문장 논리하고 다르게 여기에는 변항이라는 것이 하나가 추가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 번씩 공부를 하셨던 이 근해 공식은 아니고 이게 뭐였죠? 하여튼 2차 방정식에 요런 식으로 많이 썼잖아요. 요런 식으로 쓰는 XY에도 어떤 수든지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알고 그 책에는 요즘 중고등학교 책은 제가 잘 모르긴 합니다.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저 때는 요것만 적어줬거든요.
요것만 적어줬었는데 사실은 이 앞에 좀 비어 있는 게 있습니다. 모든와 에 대해라는 요 표현이 이제 좀 빠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배울 이 모든이라는 표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고 하나씩 또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A는 B인 C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죠? A는 B이고 A는 C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번역을 하시면 B 자리에 A가 들어가고 그리고 C 자리에 A가 들어간다. 이렇게 번역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A는 B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의 부정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부정어. 그리고 이 X라는 표현에 A가 쏙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를 넣어 주시면 요거에 다시 그래서 A는 B가 아니다. A는 B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A는 B이다가 거짓이다가 돼서 이런 식으로 또 적어 주시면 되겠고요. 기호로는 이렇게 적는다라는 거. 이미 문장 논리에서 했던 거에서 수로와 이름만 추가한 그 자체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봤던 그 정원 문장이라고 하는 거 카테고리칼, 캐러고리칼 센텐스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짐승이다. 모든 사람은 짐승이 아니다. 몇몇 사람은 짐승이다. 몇몇 사람은 짐승이 아니다. 이런 표현들인데 그때 이 모두와 몇몇이라는 요 표현을 써가지고 앞으로는 번역을 하도록 할 겁니다. 이때 그러니까 새로운 기호가 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모든이라고 하는 거는 every라는 영어 표현도 있지만 all이라는 영어 표현도 있죠. 여기 all에서 a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뒤집은 거. 그래서 모든을 이렇게 뒤집은 표현을 앞으로 쓰게 될 거고요. 그리고 몇몇이라는 요 표현 같은 경우에는 some에서 왔습니다. some에서 e라는 표현이 있죠. 이 some에 여기에 이 제일 뒤쪽에 e를 뒤집어서 이런 some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all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적게 될 텐데 요거는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대상에 대해서를 표현하는 게 이런 방식이고요. some x는 어떤 x에 대해서 몇몇 x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이 기호가 등장하기 시작을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원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시절부터 2000년 전부터 나왔던 네 가지 종류의 문장인데 하나는 모든 사람은 짐승이다라는 표현,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은 짐승이 아니다라는 표현, 그리고 몇몇 문장에 대한 거는 썸에 대한 거죠. 뭔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은 짐승이다. 사람이면서 짐승인 대상이 존재한다는 게 이제 몇몇 문장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몇몇 사람은 짐승이 아니다. 사람이면서 짐승이 아닌 대상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게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문장 모두 그렇다 문장 정원 문장의 첫 번째 문장부터 볼 텐데 이 모두 그렇다라는 표현은 모든 s는 p이다 라는 형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보통 every s is p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두 그렇다라는 표현은 어떤 종류의 문장이냐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을 한번 좀 보면서 할까요? 모든 s는 P다라고 하는 것의 예시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이런 표현. 지금까지 밝혀진 뭐 우리 지구상의 인간이 알고 있는 바로는 모든 그 사람 중에 죽지 않는 그런 대상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죠. 이런 표현으로 좀 볼 수가 있을 텐데 어떤 사람 X가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어떤 대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뭐 강아지도 있을 거고 나무도 있을 거고 사람도 있을 거고 로봇도 있을 거고 바위도 있을 텐데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대상이 사람이라면 그 대상은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로 보통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X라는 대상이 개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바위도 아니고 바로 사람인 경우에만 그 대상은 죽는다. 그 표현이 바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번역하는 방식은 이런 세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뭐 다 동일한 겁니다. 무엇이든지 그 대상이 S이면 사람이라면 그것은 죽는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For every x, x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어떤 x가 있든지
그 x가 사람이면 p로 하겠습니다. then is라고 해야 되겠네요. 여기는 s면 s is p 뭐 요렇게 적거든요. 이거를 뭐 한국어로 적으면 모든 x에 대해 x가 이면 사람이면 는 이다 라고 적는 거죠. 그러면 아까 모든 x에 대해서 처음 보는 기호 있었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올의 a를 뒤집어서 x라고 이렇게 적는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컴마가 있으니까 이제 괄호 한번 쳐주시고 x가 s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의 x 이런 식으로 적는다고 했죠. 근데 여기는 이면 문장이 나오고 있네요. 이면 문장.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으로는 x가 p이다 이니까 P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그렇다라는 문장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고요. 모두 그렇다, 모든 S는 P이다라고 하는 거는 문장 논리에서 그냥 A라고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어떤 특정 임의의 대상, 모든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이 사람이면 그 대상은 죽는다라는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문으로 이면 문장으로 번역을 한다. 이 두 가지죠. 요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게 이면이 돼야 돼요? 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그건 뒤에서 바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으로 모두 아니다 문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와 같이 유사하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모든 세대가 이면 는 P가 아니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테고요. 모든 X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적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X가 S이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면 문장이니까 조건문 이렇게 해주시고 인 것이 아니다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이 모두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은 죽지 않는다 뭐 그런 식의 표현일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 여러 대상들이 다 있을 텐데 그 대상이 사람이라면 그 대상은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두 아니다도 이제 번역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모두 아니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오해 여지가 있는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특히 영어에서도 이라고 no s is p라고 보통 적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는 보통 어떤 사람도 착하지 않다. 그리고 좀 편한 표현은 어느 사람도 착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고는 있는데 이게 좀 오해 여지가 있는 게 어떤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어떤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도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은 착하지 않다는 뜻이 돼 버리는데 보통 어떤이 썸 표현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몇몇 문장하고 이게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몇몇이라고 제가 써가지고 수업 시간에는 좀 오해 여지가 없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어느 S도 P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서 요거는 어떤 사람도 착하지 않다. 요거는 어떤 사람이 착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착하지 않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뜻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이라는 표현은 좀 오해 여지가 약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조심해서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언 문장 첫 번째 모두 그렇다 모두 아니다 문장까지 봤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요 표현이 왜 임의 x 모든 x에 대해서 x가 사람이면 죽는다. 아니, 그 x가 바로 죽는다라고 이렇게 이면 문장으로 번역을 왜 해야 되나요? 그냥 and 이고 문장으로 번역하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좀 보고 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인 어떤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은 죽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어떤 죽는 사람이 존재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어쨌든 그 대상이 사람이라면 그건 죽는다 이런 표현을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든 그 대상이 사람인 경우에 그 대상은 죽는다 이런 표현을 얘기를 해주는 게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이 조건문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 사람을 4x 이렇게 할게요. 죽는다. 요거를 여러분들 편하시면 이렇게 적으셔도 되는 것이고 우리 수업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또 번역을 영어 표현으로는 번역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조건문이 아니라 이거를 and로 어떤 사람이 있고 그 대상이
죽는다라는 식으로 and로 이렇게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 번역을 하면 또 이렇게 영어 표현으로는 이렇게 되겠네요. 이고 표현으로 이렇게 넣어버린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모든 대상이 다 사람이면서 그 대상이 죽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상이 다 사람이다. 이걸 말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nd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뜻이 전혀 희한해져 버린다. 그리고 or도 마찬가지입니다. or로 번역을 하더라도 뒤에 이거나 px 이런 식으로 만약에 번역을 해버렸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버리면 이거는 또 무슨 뜻이 돼버리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상들이 사람이거나 죽는 대상이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좀 전혀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은 여러 대상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그 대상들 중에 사람인 대상이라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로봇이라면 죽는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건문이 아니라 이면 문장이 아니라 이고 문장으로 만약에 번역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상이 다 사람이고 그 대상들이 죽는다가 되기 때문에 개도 사람이고 나무도 죽는 사람이고 로봇도 죽는 사람이고 바위도 죽는 사람이고 다 이렇게 표현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를 올바르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임의의 대상, 모든 대상 중에서 그 대상이 만약에 사람이라면 죽는다. 그래서 이면 문장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문장이 만약에 지문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번역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건문, 이면 문장을 써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상이 다 사람이고 죽는 사람이다 라는 걸 표현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적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모든 문장은 대부분이 이제 이면 문장을 사용해 가지고 번역을 하기 때문에 모든 문장인데 and가 나와 있다. 이러면 약간 이상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연습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번역 연습 한번 해볼 텐데 다음 문장을 본보기처럼 나타내어라. 문장에 나오는 이름과 수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라. 가역은 A로 나래는 B로 이름이니까 소문자로 이렇게 적고요. 뭐뭐는 착하다라는 거는 CX로 적겠습니다. 뭐뭐는 사랑받는다는 S 이렇게 적도록 할게요. 그러면 가역과 나래는 착하다. 착하다라는 CX가 있고 가역은 A고 나래는 B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B가 되고 가역과니까 이고 문장이니까 and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니은 만일 가역이 착하다면 가역이 착하다. 가역은 A죠. 착하다는 건 C니까 CA이면 가역은 사랑받는다.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되겠고 한국어로 이제 쓰는 거는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A는 C이고 B는 C가 C이면 는 C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적으시면 되겠죠. 1번, 2번, 3번 요 문장은 한국어로 적어도 되고 지금 배우신 기호로 번역하셔도 되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역은 착하거나 사랑받는다는 착하다라는 C에 가역이 있고 이거나 사랑받는다 S에 둘 다 가역이죠. 그러니까 이거나 SA인데 그것이 거짓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부정어를 써주시는 게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이거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연습 문제 세트에는 아마 이렇게 돼 있겠죠. 이는 착하거나 이는 C이거나 이는 인 것이 거짓이다. 이 정도로 표현이 되겠죠. 이거는 답안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가역과 나래는 착하거나 사랑받는다. 이거는 가역, 착하다라는 게 이제 CX죠. 가역이 이 문장은 조금 애매하게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괄호 방식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겠습니다. 가역과 나래는 착하거나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역은 착하고 나래도 착하거나 가역은 사랑받고 나래도 착하다라는 방식. 뭐 다른 식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가역과 나래는 착하거나 가역이 착하거나 나래도 착하다. 그리고 가역과 나래는 사랑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요 밑에 괄호를 중심으로 번역을 해볼게요.
가역은 착하다니까 G라고 하시면 되겠고 and 하고 이구 문장이죠. 나래도 착하다니까. 근데 여기에 이거나 문장이네요. 이거나이고 가역은 사랑받고 나래도 사랑받는다가 돼야 되겠네요. 이게 착하다가 아니라 사랑받는다. 예,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요거는 연습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CA and CB 이거나 SA 뭐 이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3번 가역이나 나래가 착하다면 가역이 착하고 가역이나 나래가 착하다면 조건문이고요. 가역과 나래는 사랑받는다. 이고 이다. 이런 정도로 문장이 되겠네요.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다. 한글로 적으면 이런 식으로 적는 건데 답안지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다. 번역을 이렇게 하시는 게 나중에 문제 풀 때도 좀 편하겠죠. 연습 문제다. 다음 문장은 모두 그렇다, 모두 아니다, 몇몇 그렇다, 몇몇 아니다 가운데 어떤 문장인가? 몇몇 그렇다, 몇몇 아니다는 아직 배우지는 않았는데 좀 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철학자도 논리학을 무시하지 않는다. 요거는 어느니까 올X로 봐야 되겠죠. 모든 X에 대해서 X가 철학자라면 철X 이렇게 할게요. 이면 문장으로 해야 되겠죠. 논리학을 무시하지 않는다. 논리학을 무시하지 않는다. 모든 철학자는 논리학을 무시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모두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물에 뜨는 몇몇 금속은 항공기 부품으로 쓰인다. 몇몇 문장이고 아니다 표현이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몇몇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한번 뒤로 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5번 인간 행동의 결정론을 받아들이는 몇몇 철학자는 자유로운 마음이 존재한다는 견해를 거부한다인데 이것도 이제 거부한다는 게 부정 표현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아니다만 이제 부정 표현으로 이제 고려를 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몇몇 그렇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이런 문제를 좀 뒤쪽으로 좀 빼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다음 모든 문장을 논리적 구조가 드러나도록 바꾸라라는 문장인데 본보기 먼저 해볼까요? 슬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공동체에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번역을 하실 때 어떤 수로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번역이 전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완전 정답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 문제 정답을 봤을 때 내가 번역한 것과는 조금 다르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답이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로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같이 이제 키가 큰 펭귄 같은 거를 뭐뭐는 키가 큰 펭귄이다 이거를 하나의 수로로 봐서 번역하는 경우가 있고 뭐뭐는 키가 크고 뭐뭐는 펭귄이다 이 두 가지 수로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답안과 조금 다를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이디어 측면에서 답안이 틀리지는 않을 거니까 한번 그렇게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슬기는 이름이네요. 슬기 이름이고 슬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공동체에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이거는 X는 슬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봐야겠네요. 슬기가 사람 이름이 아닌, 슬기로운 할 때 그 슬기인 것 같네요. 이런 수로가 하나가 있고, 다른 수로는 X는 자신의 공동체에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이런 수로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AX를 이렇게 보고 BX를 이런 식으로 보면 문장은 OX의 AX이면 BX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밑에 보이시는 한글 표현으로는 저렇게 번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번, 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모든 고래는 배꼽을 갖고 있다. 고래는 배꼽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으실 거고요. 5번. 모든 도깨비는 뿔이 달려 있거나 어느 도깨비도 뿔이 달려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도깨비는 뿔이 달려 있거나 모든 도깨비는 뿔이 달려 있지 않다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런 형식상으로는 요런 표현이 되겠죠. 이거나 그래서 5번은 요런 형식의 문장이다 라고 또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장 짝들 가운데 한 문장과 그 문장의 부정문으로 짝지어진 것을 다라고 쓰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고 쓰시오. 요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한번 봐 보세요. 1 번부터 한번 볼까요? 1 번. 모든 도깨비는 뿔이 달려 있다는 이런 형식이죠. 어떤 모든 X에 대해서 그 X가 도깨비라면 그 대상은 뿔이 달려 있다는 거고, 밑에 문장은 모든 도깨비가 뿔이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이네요. 그거는 모든 도깨비가 그 X가 도깨비라면 뿔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게 거짓이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요 문장은 요렇게 번역이 되겠죠. 그렇다면 요거는 같은데 앞에 부정문이 있죠. 그래서 서로 이제 이게 참이면 거짓이 되고 거짓이 되면 참이 되고 뭐 요런 상황이다. 이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관계로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이 문장에 부정문으로 짝지어져 있다는 게 요런 관계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 2번. 어느 도깨비도 뿔이 달려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X가 도깨비라면 그 대상은 뿔이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이고, 밑에 거는 모든 도깨비는 뿔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둘 다 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부정문이 요거는 아닌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 게 답인데, 아마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모든 도깨비는 뿔이 달려 있다는 문장과 모든 도깨비는 뿔이 달려 있지 않다는 문장이 서로 모순인가 아닌가요? 요렇게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는 이제 반대 관계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첫 번째로 이 문장이 이 문장의 부정문은 아니다라는 거는 아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답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의미상으로 한번 봤을 때 이 현대 논리학으로 본다면 이 두 문장이 둘 다 이제 참이 되는 경우를 얼마든지는 아니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쯤에 한번 배울 거예요. 대당사각형이라는 걸 배우면서 이 두 문장이 둘 다 이제 참이 될 수는 있는데 둘 다 거짓이 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문장을 이제 뭐 보통 이제 반대 관계 뭐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거를 좀 배우면서 한번 해 보도록 하죠. 뭐 한 가지 생각을 해 보시면 아실 텐데, 조건문이잖아요. 조건문이고 이면 문장인데, 이면 문장은 앞에 있는 정건이 거짓이면 그냥 바로 그냥 참이 돼 버리는 거죠. 이 모든 문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도깨비가 존재하지 않은 그런 세상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요 두 문장이 다 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순 관계는 아닌 그런 상황으로 한번 고려를 할 수 있고요. 3 번. 지금 이해가 안 되신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뒤에 한번 또 설명드립니다. "알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생각하기를 즐긴다."는 요런 표현이네요. 어떤 사람이 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생각하기를 즐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모든 X에 대해서 X가 을 사랑하는 대상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즐긴다. 요런 표현이죠. 요런 식의 형식으로 돼 있는 거고, "알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생각하기를 즐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표현이죠. 요런 식의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모순 관계는 아니고, 알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를 즐기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된다면 이제 서로 부정문의 관계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3 번도 이제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겨 먹은 건지 좀 익숙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몇몇입니다. 몇몇은 썸에 대한 표현이고요. 썸, 영어에서 썸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뭐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표현 있잖아요. 그것도 몇몇입니다. 그래서 몇몇 s는 p다라고 하는 요 표현은 아까 그 영어 표현에서 이 대문자 이를 뒤집어 쓴 거라고 했잖아요. 몇몇 x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게 되고요. 몇몇 s는 p다라고 하는 거는 이고이다라고 보통 적습니다. 그래서 S이고 P인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건데, A이고 P인 것이라고 하는 거에 이고 표현을 보시면 아시듯이 S는 S이고 P는 X는 P이다. 가 참이 되는 그런 X가 적어도 하나 있다라는 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and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죽는 사람이 존재한다, 죽는 사람이 적어도 하나 있다, 죽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인 대상이면서 죽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봇도 아니고 바위도 아니고 그런 대상이 하나가 존재한다. 아까 모든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인 대상 모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몇몇이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하나 이상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참이 되는 문장이니까,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누군가가 사람인데 이제 죽는 대상을 하나 이상 이제 발견을 한다라고 한다면 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다. 그리고 몇몇 아니다 문장은 또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C이고 P가 아닌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 사람인 대상이 있고 죽지 않는 대상인 X가 하나 이상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X는 S이고 X는 P가 아니다가 참이 되는 X가 적어도 하나 있다라고 적는 거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죽지 않는 대상이 적어도 하나만 존재하면 이 문장은 이제 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몇 아니다, 몇몇이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은 이 몇몇이라는 표현과 아주 유사하게 번역을 하실 때 좀 일상적으로 좀 다른 표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몇몇 사람은 착하다 이런 것도 어떤 사람은 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적어도 하나 있다, 하나 이상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 이런 게 다 이제 몇몇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착한 사람이 한 명 존재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착한 사람이 있다라고도 표현하고, 착한 사람이 존재한다라고도 표현하겠죠. 그리고 몇몇 사람은 착하다라는 것도 그냥 있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사람은 착하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착한 사람이 있다. 이것과 이제 같은 뜻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옆에 있는 이쪽을 보시면 조금 어색하게 여기실 수가 있는데, 어떤 대상이 존재한다, 어떤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사실은 그 대상이 적어도 하나 있다 표현하고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대상이 존재한다, 착한 사람이 존재한다, 착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착한 사람이 하나 이상 있다라는 것과도 거의 동일한 뜻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착한 사람이 있다는 거는 그냥 하나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 유일한 착한 사람이 존재한다. 한 이 정도로 말해야지 딱 하나만 있는 거거든요. 착한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 둘이 있을 수도 있고 셋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착한 사람이 하나 이상 있다라는 표현과도 있다가 이제 거의 동일하게 여겨진다. 일상적으로는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쓰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몇몇 문장을 이고 문장으로 번역하는 이유. 아까 같은 경우 모든 문장은 이제 조건문, 이면 문장과 이제 연결이 된다고 했는데, 몇몇 문장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이고 문장, 연원 문장과 이제 연결이 되는 게 아주 특수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키가 190 이상인 펭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를 번역을 해보면 어떤 대상 X가 존재하는데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면 키가 190 이상인 대상이면서 그것이 펭귄인 대상이더라라는 걸로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거를 이고가 아니라 조건문 이렇게 같이 번역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문장에서 조건문으로 했으니까 여기 존재 영화라고 하는 이 몇몇 문장에서도 조건문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and로 이렇게 적게 되면 키가 큰 어떤 대상이 있는 거고요. 190 이상인 대상이 하나가 있는 거고 펭귄인 대상이 있는 거고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그런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조건문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우리가 그 키가 190 이상인 펭귄이 존재한다 이 말, 키가 190 이상인 펭귄이 하나 이상 있다라는 말이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조건문으로 해버리면 이 정권, 이면 문장의 앞에 있는 이 정권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됐을 때도 이게 거짓이더라도 이 전체 문장은 참이 되는 거 한번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이면 문장의 진리표를 그리는 거 한번 다시 상기시켜 보시면 요렇게 됐었죠. 앞에 A가 거짓인 요 케이스에도 참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키가 190 이상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요 문장이 참이 돼 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번역을 목표로 하고 있는 문장은 요거잖아요. 키가 190 이상인 펭귄이 존재한다. 어쨌든 그 대상은 키가 190 이상이어야 되고 펭귄이어야 되는데 요런 식으로 번역을 했을 때 이 문장이 이제 참인 케이스들을 한번 모아 보니까 실제로 190 이상이 아닌 대상이 되더라도 이 문장은 또 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펭귄이 아니고 190 이상이 둘 다 아닌 경우에도 이런 경우 때문에 이 문장은 또 참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키가 190 이상인 펭귄이 존재한다. 이 문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달하려는 바와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몇몇 문장에 대한 거는 이거로 이제 번역을 해야 된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키가 190 이상인 펭귄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요 문장, 요렇게 이거 문장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펭귄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우선. 그러면서도 키가 190 이상인 요런 펭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요 문장이죠. 어떤 X가 있어 가지고 펭귄이고 190 이상인 그런 대상이다. 요럴 때 이제 참이 되는 건데 만약에 아까는 약간 반대로 되겠죠. 어떤 대상이 이제 펭귄이면 190 이상이다. 그런 대상이 존재한다. 요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만약에 해 버린다. 그렇게 한다면은 펭귄이 아닌 대상이어도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다 표범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바다 표범이 존재해서 190 이상이 또 이든 아니든 이건 또 상관없겠네요. 190 이상인 바다 표범이 있던가 아니면 190 이상이 아닌 바다 표범이 존재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도 요 문장은 그냥 참이 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존재항한 문장은 and로 연결이 되더라. 그래서 모든과 같은 문장을 모든이 들어간 문장을 번역을 할 때는 이면 문장으로 이제 번역이 안 돼 있으면 조금 이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한번 자세하게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몇몇과 관련된 문장을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조건문이 들어간다든가 이고가 아니라 조건문 같은 걸로 이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뭔가 잘못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을 하시고 이 번역을 한번 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풀어보죠. 다음 모든 몇몇 문장을 논리 구조가 드러나도록 바꾸라. 본보기로 동남아시아에 온 몇몇 일꾼은 삭슬 꼬박꼬박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는 동남아시아에서 온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리고 그 X가 삭슬 꼬박꼬박 못 받고 있다. 못하고 있다도 그냥 부정어로 안 하고 그냥 적도록 할게요. 이렇게 번역을 하면 어떤 X가 존재해서 그 대상이 동남아시아에서 온 일꾼이고 그 일꾼이 그 X라는 대상이 꼬박꼬박 삭슬 못 받고 있다라는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한국어로 적으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1번부터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1번. 모든 검은 사람은 매우 똑똑한 사람이다. 모든 X에 대해서 그가 검다면 그 사람은 매우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또 할 수가 있을 거고요. 2번. 초기 근대의 어느 서양 철학자도 조선 성리학을 알지 못했다. 어느는 모든이죠.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그가 초기 근대의 서양 철학자라면 그 사람은 조선 성리학을 알았다인데 알지 못했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부정어로 번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3번은 무리뜨는 몇몇 금속은 항공기 부품으로 쓰인다라고 했을 때 여기 몇몇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썸X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썸X로 해가지고 물에 뜨는 대상이니까 그리고 and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몇몇 물에 뜨는 금속이다. X는 물에 뜨는 금속이다로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X는 항공기 부품에 쓰인다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 2, 3번은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 문장으로 이제 번역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거 한번 복습하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정언 문장에는 모두 그렇다, 모두 아니다, 몇몇 그렇다, 몇몇 아니다 이런 문장들이 있었는데 모두 그렇다 문장은 이런 식의 모습이었죠. 이면 문장을 통해 가지고 번역을 해야 되고 모두 아니다 문장은 여기에서 부정어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했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 몇몇 그렇다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고 문장으로 연결을 했구나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몇몇 아니다는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문장이 이제 부정어로 이렇게 섞여 썼다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해 가지고 모두와 관련된 문장에서는 이제 이면 문장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 몇몇 문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and로 이고 문장으로 연결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까지 좀 보시고 여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종류의 모두 그렇다, 모두 아니다, 몇몇 그렇다, 몇몇 아니다 이 네 가지 문장을 지금까지 봤는데요. 이 네 가지 문장을 이 대표적으로 이제 양화 문장, 수로 논리에서 쓰이는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네 가지 문장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보다 자세하게는 아마 다음 시간쯤 돼서 이제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서 조금 더 이제 파악을 하게 될 텐데 그거를 대표적으로 말해 주는 게 square on이라는 요 표현입니다. 표입니다. 이 square position 이 표현은 대립사각형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대당사각형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도 매우 유명한 표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표를 좀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모두 그렇다, 모두 아니다, 몇몇 그렇다, 몇몇 아니다라는 관계로 돼 있는데 지금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대각선에 있는 요 관계들 있죠. 요 관계가 이제 서로 모순 관계가 됩니다. 이 말은 모순은 둘 다 동일한 진리값을 가질 수 없는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두 그렇다는 문장이 참이면 몇몇 아니다 문장은 거짓이 되고 몇몇 아니다가 참이면 모두 그렇다가 거짓이 되고 그리고 몇몇 그렇다가 참이면 모두 아니다가 거짓이 되고 모두 아니다가 참이면 몇몇 그렇다가 이제 참이 되고 그래서 이런 대각선 관계로 모순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부터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립 사각형 사이에 모순 문장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순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우리가 배워서 알겠지만 A가 있으면 not A가 있는 이런 종류의 문장을 찾아내면 되는 거겠죠. 근데 이런 종류의 문장을 찾는 데 있어 가지고 몇 가지 규칙 같은 게 좀 필요합니다. 드모르간 규칙 같이 양화사에서도 그런 차이를 좀 쓰는 규칙들이 있어서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 세상의 모든 대상은 물질이다라고 하는 문장인데 이거를 번역을 먼저 해보죠.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x가 이제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를 ax로 번역을 할게요. x는 대상이다. 그렇다면 그 x가 대상이라면 그것은 물질이다. 대상이나 물질이나 같은 뜻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몇몇 문장 중에서 이 문장과 서로 모순이 되는 문장은 무엇일까? 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대상은 물질이다가 참일 때가 아니라 이 문장이 참임을 거짓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예시는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대상이면서 물질이 아닌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예를 그러니까 그에 해당하는 대상이면서 그는 아닌 대상이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조건문 이면 문장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이면 문장을 거짓이게 만드는 거는 정건이 참이면서 후건이 거짓인 케이스 하나밖에 없었죠. 마찬가지로 정건이 참인 그런 대상이 있는데 후건은 거짓이게 만드는 대상을 하나라도 찾는다라고 한다면 이 문장은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대상은 물질이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세상에 그러니까 대상이면서 그것이 물질이 아닌 그런 X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이 문장은 거짓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참이라면 요거는 존재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거짓이 돼야 될 거고요.
요게 참이라면 이거는 참이 될 수 없으니까 거짓이 되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의미상으로 살펴보면 이 두 문장은 서로 모순 관계가 되는 게 됩니다. 그거를 하나씩 좀 볼게요. 이 세상의 모든 대상은 물질이다가 있었고, 물질이 아닌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위의 문장은 이 세상의 모든 대상은 물질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대상이면서 물질이 아닌 요 대상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의미상으로 나오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몇몇 x에 대해서 이 세상에 있는 대상이면서 여기 번역과 약간 다르네요. 저는 어떤 대상 자체를 지금 AX로 본 거고, 요거는 물질만을 이렇게 본 건데, 슬라이드하고 내용은 다르지만 이거는 그 번역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립사각형 한번 뒤쪽에 봤던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오른쪽 끝에 있는 모두 그렇다라는 문장과 밑에 있는 요 문장 있죠? 몇몇 아니다 문장이 서로 간에 그런 모순 관계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라는 거를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대상이 암흑물질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인데, 이것도 한번 위에 적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대상들인데 그 대상을 AX로 적도록 할게요. X라는 대상이 있는데, 어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암흑물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요 말은 이 참이 아니게 만드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A에 속하면서 not BX, not 의에는 속하지 않는 부정이니까, 이중 부정이니까 요거 지워야겠죠? 이런 대상이 하나가 있다. 그렇다면 정권이 참이면서 후권이 거짓인 걸 만드니까 이걸 거짓이게 만드는 거네요. 요 말은 뭔가 어떤 대상이 존재해가지고 대상인데 그것이 암흑물질인 대상이 만약에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거짓이게 만들겠죠. 그래서 모든 대상이 암흑물질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한마디로 모든 그 대상이면서 암흑물질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나와야 요게 참일 때 이 문장도 참일 수 있고 바로 그 뜻을 좀 말해주고 있구나 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시면 몇몇 그렇다라는 문장이었죠. 요거는 모두 아니다라는 문장이었고요. 그래서 의미상으로 한번 봤을 때 이렇게 서로 이제 모순 관계로 볼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표현을 거짓이게 만드는 사례는 죽지 않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사람이면서 죽지 않는 대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참이라면 요거는 또 거짓이 돼야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한다면 죽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않는다라는 것과 이제 똑같은 의미로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참이면 요게 거짓이 되고, 요게 참이면 요게 또 거짓이 되고, 요게 참이면 요게 거짓이 되고, 이게 거짓이 되면 이게 또 참이 되고, 이런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대당사각형에 서로 모순 관계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를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 관계를 좀 외우시면 좀 풀기 좀 용이한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이렇게 한번 보죠. 모든 펭귄은 하늘을 난다라고 하는 표현. 모든 펭귄이 X가 펭귄이면 얘는 하늘을 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문장을 거짓이게 만드는 거는 펭귄이면서 하늘을 날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고 한다면 요게 참이면 이거 거짓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장을 찾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규칙으로 비슷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펭귄은 하늘을 난다 라고 하는 문장의 또 다른 뜻은 펭귄이면서 하늘을 날지 않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 문장과 요 문장이 뜻이 같은 게 되는데, 뒤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한 번 더 하긴 할 텐데, 약간 드모르간 규칙처럼 뭔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죠.
이 문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이면 이거나 바꿈이라는 규칙이 있었죠. 그거에 따르면 이거나 하라는 걸로 우리는 바꿀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드모르간 규칙처럼 아주 신기한 규칙이 하나 있는데요. 라는 이 양화사 표현 있잖아요. 이 양화사 표현 앞쪽에도 이렇게 모순 기호를 붙일 수가 있고 이 뒤에 괄호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 뒤쪽에도 모순 기호를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umx와 같은 뜻이 되는 거, 이런 표현과 이제 A가 존재한다라는 것과 이제 같은 뜻은 뭐냐면 A가 모든 것이 A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적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A인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요거는 그 말은 뭐냐면 A가 존재한다는 뜻이 됩니다. 약간 감이 오시나요? 여기는 만약에 모든 대상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상이 A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A가 아닌 그런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은 뜻으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보시면 sumx의 양쪽에 이렇게 모순을 붙이면 x와 동일한 뜻이 되고 양쪽에 이렇게 모순을 붙이면 sumx와 이제 같은 뜻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새 sumx ax는 뭐와 같은 뜻이 될 수 있을까요? 요거는 요것과 같은 뜻이 될 수 있겠죠? 한번 보시면 여기에 sumx는 요거는 요것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낫의 올x의 낫인데 여기 부정이 하나 더 붙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낫낫이니까 이거 없애도 되는 거고요. 싹 없애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얻은 거는 요게 된다. 요렇게 된다. 요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 뒤에 한번 복습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봤을 때 올x는 뭐와 동일하다고 했죠? 요것과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드모르간 규칙 써가지고 요거를 안쪽으로 넣고 end로 바꿔주시고 그러면 sumx의 이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문장은 뭐와 같죠? 요것과 같네요. 그래서 이 문장은 이 문장과 동치이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런 규칙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립사각형의 그 동치 문장 찾는 거 외우시는 것도 좋고 이런 식으로 이 그 약간 드모르간 규칙 같은 걸 사용해 가지고 만들어서 얻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다음 문장들의 짝들 가운데서 한 문장과 그 문장의 부정으로 짝지어진 것은 발을 쓰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을 쓰시오라고 나와 있네요. 몇몇 페미니스트는 착하다, 착한 페미니스트가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몇몇 페미니스트는 착하지 않단데 착한 페미니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 몇몇 페미니스트가 착하다는 것은 거짓이다. 이런 말이 나와야지 부정문이죠. 그래서 요거는 바가 아니라 아니라고 해야 되겠죠. 아니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은 착하지 않다. 모든 사람은 착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착하지 않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말의 모순 문장은 모든 사람은 착하다가 되겠죠. 근데 착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아니고요. 이것도 관계를 약간만 외워두시면 바로바로 보이실 겁니다. 몇몇 지구과학자는 생물학자였다. 지구과학자이자 생물학자인 대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의 모순 문장이 되려고 하면 모든 지구과학자는 생물학자가 아니다라고 하든가 지구과학자이면서 생물학자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전혀 다 아니죠. 왜 전부 다 아니냐? 전부 다 아니네요. 부정문으로. 몇몇 철학자는 무신론자이다. 무신론자인 철학자가 존재한다는 거니까 그 반대 부정문은 무신론자인 철학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돼야겠죠. 그래서 답이 전부 다 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대로 푼 게 맞겠죠? 어쨌든 제가 풀기로는 이렇게 나오네요. 잘못 풀었으면 메일로 연락 주세요. 참여도 점수 드립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게 이제 수로 논리의 메커니즘을 대략적으로 우리는 배워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논리학을 좀 약간 진지하게 아니 뭐 약간 전공 수준에서 배우신 분들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로 논리까지 이제 배우게 되면은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장 논리 때는 그 문장이 어떻게 참이되는지 그리고 뭐 이면 문장 같은 것들이 언제 참이되고 언제 거짓이 되는지 이런 거를 진리표를 그려 가지고 잘 알 수가 있었는데 수로 논리로 들어오게 되면은 진리표를 그리기가 상당히 껄끄럽게 됩니다.
왜냐하면 x에서 ax이면 bx이다. 요런 표현과 sumx에서 이고 bx이다. 요런 표현이 있는데 a와 b에 해당하는 요 진리표를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되는지 되게 궁금해지죠. 요게 참이고 b가 참이면 요것도 참인지 요거 참인지. 특히 이 x라는 변항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진리표를 그려서 의미론을 좀 알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자연 연역을 통해 가지고 문제 풀기도 조금씩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로 논리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런 의미론, 시멘틱이라고 하는 거를 제시하는 방향에서 조금씩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수로 논리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의미론을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맛보기만 우리 수업에서는 하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쉬운 방식, 벤도법이라든가 이제 우리가 배운 자연 연역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사용해 보는 시간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이 3학년 전공 수업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최대한 이제 용이한 수준에서 너무 어려우면 쓸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론적으로 가지 말고 실용적으로 한번 써먹는 입장에서 우리가 배워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 이걸 어디다 쓰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현대 논리학이라고 하는 현대 고전 논리학이라고 하는 수로 논리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의미론적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약간 기호를 써가지고 지금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로 논리에서 규정하는 그 타당성 규정도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좀 보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또다시 이제 실용적인 방식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로 논리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왜 문장 논리만으로는 부족하느냐 라고 하는 거를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거부터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논증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논증이 있는데 이런 논증을 문장 논리로만 번역을 한다면 전제 1번은 A고 전제 2번은 B고 결론은 그러면 또 다른 문장이니까 그냥 C가 나오고 이래서 논리적인 구조가 전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한번 수로 논리 배웠으니까 전제 1번 어떻게 번역되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니까 AX이면 BX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죠. 2번은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를 A로 하면 이런 식이 될 거고요. 그걸로부터 결론이 나오는 거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B의 A.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로 논리로 가면서 더 많은 문장들의 그 논리적인 구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곧 밑에 보이시는 이 사진은 이제 우리 그 현대 논리학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거의 2000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그 논리학의 역사가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획기적으로 바꾼 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제 라고 하는 분석 철학의 창시자라고도 불리고 이제 고전 논리, 고전 수로 논리의 창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레게의 이 논리학적 업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프레게 논리, 괴델 논리 뭐 이렇게 이름 붙이듯이 그 학자의 이름을 붙여서 어떤 논리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곤 하는데 프레게 논리학이라는 그런 입장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수로 논리는 고전 논리의 하나로서 고전 논리라는 거는 표준 논리죠. 표준 논리의 하나로서 이 대부분의 사람이 거의 뭐 그냥 모두라고 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퍼지 논리나 아주 이상한 논리학 이상하다기보다는 좀 굉장히 특수한 논리학을 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현대 논리학 하면 프레게가 만든 논리학이라고 보통 다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 시기로 이 개념기업법이라고 하는 이후로 이제 수리 논리 같은 게 좀 갑자기 폭발적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고 거기서 이제 파생된 게 이제 전산학이나 이제 그런 학문 분야죠. 거기서 이제 현재의 놀라울 수준의 이제 AI까지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프레게가 만든 그 논리 체계로는 이런 게 이제 분석이 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논리적 구조를 파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수로 논리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가 다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이름과 수로, 그리고 그 하나가 라고 하는 요거를 편이라고 해서 양화사라고 합니다. 편도 양에 대한 거고 양화사라는 표현도 양에 대한 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세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 이름 이 수러라고 하는 게 어떤 X는 고양이다, X는 펭귄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수러를 사용해서 수러의 X 부분에 들어가서 문장을 만든 후에 그 문장의 참 거짓 값을 만드는 식으로
기여를 하는 게 그 대상들의 집합을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거를 한다 라는 식으로 좀 표현을 하고 거기에 이제 사용되는 게 이제 양화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과 수어는 학술적으로 좀 논의를 한다면서 그 차이에 대해서 아직 계속 싸우고 있긴 하지만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름은 특정 대상을 유일하게 지시하는 표현이 보통 이름이라고 하고요. 수어는 하나 이상의 이름을 가져 문장을 형성하는 그런 표현 정도로 이제 그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던 오를 뒤집은 요 표현은 보편양화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냥 모든 문장이라고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썸의 x를 뒤집은 요 표현은 존재양화사라고 하는데 이게 몇몇 x라고 해서 몇몇 문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뒤에 x라고 하는 거는 변항으로서 우리가 이제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거는 it과 같은 일반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명사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는 방식은 이미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시겠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나 죽는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먼저 이게 그 모든에 대한 문장인지 아니면 몇몇에 대한 문장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모든에 대한 거는 모든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존재한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또 몇몇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예시가 있습니다. 뭐 손님은 왕이다. 손님은 왕이다. 라고 하는 요런 표현들 많이들 쓰고 있죠. 이게 그, 그 사람 굉장히 유명한 호텔을 만든 분이 한 말인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분이 좀 호텔리어 같은 분들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손님은 왕이다 해서 왕을 좀 수사적이고 비유적인 걸로 쓰는 걸로 보통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말을 거의 최초에 했던 분이 이 말을 썼을 때는 실제로 호텔이나 이런 고급스러운 그 공간에 손님으로서 커스터머로서 온 사람들이 다 왕이고 귀족이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은 왕이다. 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번역을 하실 때 일상 언어를 지금 물론 우리 수업에서는 제가 최대한 모든 몇몇 이런 걸 넣어서 여러분들이 번역을 하는데 큰 문제 없도록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일상 언어를 보시면은 손님은 왕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모든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몇몇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맥락을 따라서 판단을 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손님은 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게에 요즘에는 또 뭐 귀족이나 왕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밥을 먹으러 이제 식당에 갔는데 딱 보니까 밥 먹는 사람이 실제로 왕이었어요. 그래서 손님 중에 왕이 있네? 라는 말로 손님이면서 왕인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걸로도 이게 번역이 될 거고요. 어떤 식당에 일하는 사람이 손님을 다 받았는데 모든 손님이 전부 다 왕인 거죠. 그래서 모든 손님은 이 다 왕이다. 라는 식으로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봤을 때 이게 모든에 대한 문장인지 아니면 몇몇에 대한 문장인지 이거를 판단하셔가지고 양화사에 따라서 이렇게 적으셔야 되고 모든에 대한 거면은 모든 X에 대해서로 번역을 하면서 이면 문장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 모든 손님은 왕이다가 된다면 이면 문장 조건문으로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고 손님 중에 손님이면서 왕인 사람이 존재하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and로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거 지금까지 배웠었죠. 그러니까 배운 대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다 배웠는데 이제 수로 논리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형식적인 그 논리학의 언어라는 게 있어요. 우리도 그 한국어에서 한글을 표기 문자로 이제 그 쓰는 그 언어로 쓰고 있죠. 그래서 가나다나 마바사부터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리고 모음, 아야, 어요, 오요, 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언어로 쓰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수로 논리의 언어에도 쓰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용어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거 상황,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들을 뭐 이렇게 쓰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덧셈, 뺄셈, 곱셈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형식 언어로 오면은 함수가 되거든요. 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논항을 그 기계에 집어넣으면은 거의 유일한 답이 하나씩 이제 나오는
one to one이라고 하는 그 관계로 만들어지는 거를 보통 함수라고 하는데, 함수도 여기 이름과는 약간 다르지만 이름이 들어가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통 이름과 다른 용어로 term이라는 표현을 써요. 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배우시는 부분은 실용보다는 이론 쪽에 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변환 기호로는 X나 Y, Z 뭐 요런 거를 많이 쓰고 있고, 그래도 유한한 정도의 변항을 가지고 있어야지 참거짓을 따질 수 있기 때문에 한 유한한 정도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러 기호는 A, B, C부터 G 뭐 요런 거를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는 X가 사람이다 같은 변항이 하나만 있는 거를 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X와 Y는 같다라는 요런 표현이 있죠.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변항이 두 개 들어가잖아요. 아니면 X는 A를 사랑한다. 요런 것도 변항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요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번역하기 굉장히 좀 점점 복잡해지는데, 이 정도의 번역은 시간이 남으면 약간 맛보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까지 가는 게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정말 재밌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메타 정리로 가면 더 재밌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재미없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수러 논리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렇게 X가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개 있는 변항이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이제 번역을 열심히 할 수 있다. 뒤에서 좀 비슷한 사례 하나는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리 연결사는 우리 지금까지 썼던 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 추가되는 거는 이 양화사 기호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쪽에서 우리가 그 적형식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적형식이라는 거는 뭐 요런 식으로 적으면은 잘못 적은 거고, 요런 식으로 적으면은 올바르게 적은 거다. 그게 적형식이었죠. well-formed formula라고 했는데, 그 양화사가 이제 표현이 되면 이런 게 3번이 또 추가가 됩니다. 이제 allx나 sumx는 요 앞에만 이렇게 적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위에 언어의 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름이 포함되는 어떤 단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한번 요거는 수로 논리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계층이나 위계나 이 언어 표현들을 어떻게 결합시키는 방식을 형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이걸 좀 획기적 정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정의하는 방식이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고, 이런 건 일일 연습 문제나 그런 데 내지 않을 테니까 참고만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자유변환, 구속변환 뭐 요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런 식으로만 적으면 X가 사람이다를 요렇게 적으면 X 부분이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는 요런 문장, 뭐뭐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죠. 그렇게 비어 있는 그런 수로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 남는 X를 보통 자유변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자유변항에 팽수라는 대상이 요렇게 싹 들어간다. 그렇다면 자유변항이 더 이상 없는 게 되겠죠. 이런 X라는 부분이 이제 막힐 때 어떤 대상을 거기 집어넣어 가지고 팽수가 사람이다, 팽수는 사람이다, 이렇게 빈 공간이 없는 걸로 막혀질 때 그 문장을 우리가 참으로도 그 문장을 참으로 만드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유변항인지 X가 비어 있는지 닫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상당히 그 문장에 의미를 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이긴 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상이 X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양화사를 우리가 쓰는 경우도 해봤죠. 그러니까 AX에 대해서 모든 대상은 AX다. 모든 대상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는 게 이런 양화사로서, 이때 이렇게 X 부분은 자유변항이 아니라 이제 닫혀 있다. 구속을 한다라고 해서 이 구속 변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항이 이제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또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운드 베리어블이라고 해서 구속 변항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자유 변항이 양화사 표현에 의해서 이렇게 묶이게 될 때, 모든 대상이 사람이다라고 할 때 그 대상들의 전체 있잖아요. 그 전체를 이렇게 양화사를 쓰게 되면 구속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의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자유 변항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문장을 적형식 식을 문장이라고 한다. 그래, 이런 걸 보시면 식 포뮬라라고 하는 거를 보통 쓰고 있는데, 이 식 안에 문장이라는 게 따로 이제 들어가는 방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또 중요한 이유는 문장 논리할 때도 배웠죠. 문장이 중요한 이유는 문장만이 평서문만이 참거짓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유변항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 그럼 그건 문장이 아니게 되는 것이고, 평서문만이 참거짓을 가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참 거짓일 수 없는 문장이 되는 게 이제 자유 변형을 가진 그런 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 변형이 있는 식은 참 거짓이 될 수 없어서 문장이 될 수 없고 어떤 특정 고전 논리의 의미론에 있어 가지고도 의미를 지닐 수가 없는 문장이 된다. 그런 메커니즘으로 이게 돌아가고 있다. 한 그런 그 정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이건 또 더 안 쓸 것 같긴 한데 대체예라는 표현을 증명할 때는 정말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x가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a라는 팽수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x에 있는 거를 x가 있는 이 문장에 x가 있는 자리에 팽수라는 대상을 집어넣어라고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적는데 이 대체예라는 썬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문장 간에 쓰는 그런 테크닉이기도 하지만 논리학 내에서는 모델론이나 나중에 증명론 쪽으로 가더라도 이런 표현 거의 이제는 거의 공식화돼서 아주 특수한 표현이 아니라 아주 당연하게 어디에 써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쓰고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 요거는 뭐 여러분들은 지금은 필요 없겠죠. 그래서 정원 문장의 수로 논리 번역하는 거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 이미 봤으니까 요거 한번 다시 상기시켜 보시고요. 그렇게 봤을 때 수로 논리가 필요한 이유로 다른 하나를 또 줄 수가 있는데 요런 걸 보죠. 문장 논리를 우리가 사용을 했을 때는 번역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전제 1번에 비글이가 배가 고프면 비글이는 밥을 먹는다. 1번에 A이면 B다. 문장 논리로 우선 번역해 보죠. 그럼 비글이가 밥을 먹으면 비글이는 배가 고프지 않다. 그러니까 나시가 될 거고요. 3번에 비글이는 배가 고프다. 결론이 나오는 거는 비글이는 배가 고프고 배가 고프지 않다. 이런 모순이 나오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C가 아니라 A가 돼야 되겠네요. 이건 A가 돼야 되고 요거는 not A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는 이고 A다. 모순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논증이 되겠네요. 근데 글만 보면 비글이라는 강아지를 말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비글이가 배가 고프면 우리는 밥을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밥을 먹었으니까. 배가 고프지 않은 게 되겠죠. 그래서 비글이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밥을 먹으면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이게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진 않거든요. 뭐 당연한 얘기 해주는 것 같은데 근데 결론으로 내니까 모순이 되는 거죠. 비글이는 배가 고프면서 고프지 않다. 이게 문장 논리로는 이게 표현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근데 요런 표현이 있을 때 수로 논리로 이제 번역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시제를 도입해가지고 번역을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문장 논리로도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배가 고픈 것과 여기서 배가 고프지 않은 거는 시간이 다를 수 있잖아요. 밥 먹기 전에는 배가 고프지만 밥 먹은 후에는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그런 시점을 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A로 해서 X가 Y 시점에 배가 고프다라고 주고 EXY는 X가 Y 시점에 밥을 먹는다라고 주고 B는 X는 Y보다 앞선 시점이고 Y는 G보다 앞선 시점이다. 그래 시점에 대한 그 순서 관계를 또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보면 비글이를 여기서는 A로 이렇게 봤을 때 B가 앞선 시점에서 배가 고프다면 비글이가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아주 뒤쪽, 아주 뒤에 있는 시점에서는 비글이가 배가 고프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여기처럼 비글이는 배가 고프고 배가 고프지 않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는 모순으로 보이지만 앞선 시점에서의 비글이는 배가 고프고 이후에 밥 먹은 후의 시점에서의 비글이는 배가 고프지 않다라는 전혀 다른 두 문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번역을 통해 가지고 모순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수로 논리를 사용하면 이런 장점이 또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로 논리 언어로 번역하는 거 이전에 했으니까 이제는 완전 형식적으로 해보도록 하죠. 본보기는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자연수가 짝수이거나 모든 자연수가 홀수이다. 자연수를 n으로 한번 둘게요. OX에 있어서 x가 자연수이면 이거는 짝수이다. even 넘버니까 EX로 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나 모든 자연수가 이제 홀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될 거고요. 2번 짝수이면서 홀수인 수가 있다. 뭐 말도 안 되는 최소한 정수론에서는 안 되는 거죠. 짝수이면서 홀수인 수가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3번 모든 사람이 X가 사람이라면 얘는 R이를 사랑한다. R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약에 번역을 해주는 연습을 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걸 하나하나 좀 적어 놔야 돼요. x는 자연수이다. 2는 는 짝수이다. 그리고 는 홀수이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여기도 는 이제 사람이 돼야 되겠죠. 는 사람이다라고 해야 될 거고 요거 뒷부분은 x는 아리를 사랑한다 라고 적어 주셔야 제대로 된 번역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표현들에 대해서 어떻게 쓸지를 좀 이렇게 적어 놓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약간 어려워지는데 이전보다 좀 어려워지죠. 다항수로라고 해서 수로가 두 개인 상황이죠. P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P를 R로 두고 PX를 사람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Y는 X는 Y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두고 있죠. 그렇게 하면 있어서 X가 사람이면 X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니까 Y에서 X가 Y를 사랑하는 거죠. 그렇다면 R이가 사랑하는 거니까 R이는 A를 사랑하는 건데 그 Y 부분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니까 요건 이런 식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번역하면 이렇게 된다. 이게 만약에 거꾸로 이렇게 적는다 하면 어떻게 되죠? X에 있어서 X가 이제 사람이면 X가 A다. 이렇게 반대로 적으면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은 를 사랑한다.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항의 이 위치에 따라서 문장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아리가 모두를 사랑하는 건지, 아리를 모두가 사랑하는 건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1번부터 하나씩 해보죠. 이렇다면 봉준호를 이를 이제 봉준호로 보고요. 그는 사람이다. 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H라고 해서 X가 Y를 싫어한다.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면 1번은 봉준호가 싫어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라는 거는 이 자리, X 자리에 A가 와야 되겠죠? 그리고 Y를 이렇게 하면 Y라고 하지 말고 A라고, X라고 해보죠. X라고 하면 봉준호가 싫어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이렇게 적힐 거고요. 2번 봉준호를 싫어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3번은 몇몇 짝수가 있고 몇몇 홀수가 있다. 짝수가 존재하고 짝수는 그냥 이분 넘버니까 EX로 하겠습니다. 홀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것도 적어야 되겠죠. X는 짝수이다. X는 홀수이다. 이렇게 번역 적어주시면 3번은 또 이렇게 번역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로 논리의 의미론과 타당성에 대한 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세하게 들어가면 약간 복잡하긴 한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수로 논리 내에서 진리표 그리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요것도 뭐 연습 문제로 나간다라고 한다면 수업 시간에 보통 큰 거를 중심으로 제가 내볼 테니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수로 논리 언어의 구문론은 지금까지 배워본 거, 기호를 어떻게 조합하는지에 대한 것과 아직 안 배웠지만 자연 연역, 수로 논리의 자연 연역도 있겠죠. 그리고 의미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적형식으로 만든 그 수로 논리의 식이 있는데 그 식의 의미, 참거짓 값을 어떤 식으로 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장 논리 같은 경우에는 대상 자체가 문장이었잖아요. 문장 자체 중에서도 평서문일 때 참거짓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냥 문장에 대해서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 이런 걸 상정하면 되는데 수로 논리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이름이라는 게 있고 수로라는 게 있어서 이런 이름과 수로가 합쳐진 것들이 이제 참 거짓 값을 가지게 될 텐데 이것들을 어떻게 매칭을 시키느냐. 도대체 이름이라는 것이 시멘틱 밸류가 있을 때, 이름이라는 것이 뜻이 있을 때, 수로라는 것이 뜻이 있을 때가 도대체 언제이냐? 요거를 좀 설명해 주는 게 어렵고, 어떤 특정 이름, A라고 하는 우리가 무작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이름이 특정 유일한 대상을 지시한다. 그래서 이라는 이름이 그 유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해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방식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간단한 예시 한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x는 사람이다라는 수로가 있겠죠. px에서 x는 사람이다.
에서 px는 보통 우리가 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식이 참거짓 값을 가지는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x 부분에 어떤 대상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a가 펭수이다. 펭수는 펭귄이라고 하고요. b가 철수이다라고 한다면 b라는 대상을 x에 집어넣으면 이 수로 a는 사람이다라는 거는 이제 거짓이 되겠죠. 그리고 B라는 철수라는 대상이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X는 사람이다라는 수어가 참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대상이 여기 들어가는지 가 중요한 거고 이 대상이 들어간다는 거는 특정 이름이 지시하고 있는 그 대상이 여기 들어가 가지고 참거짓 값을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A가 들어가는지 B가 들어가는지 누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거를 설정해 주는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을 제시해 주는 방식으로 이제 집합 같은 거를 좀 고려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집합이나 지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해석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뒤쪽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요거부터 좀 먼저 보고 가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X는 사람이다 같은 변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X는 Y의 남편이다 같은 변항이 두 개가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잖아요. 요런 두 개가 있는 케이스에도 어떤 대상이 Y의 남편이다라는 수로를 채워줘가지고 이제 참 거짓이 될 텐데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제 순서쌍이라는 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X는 A의 남편이다라는 이 표현이 있다면 순서쌍을 쓰게 되는데 순서쌍은 아시죠? 두 개, 보통 두세 개가 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적는 우리 꺽쇠 괄호로 해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적게 되는데 만약에 X 자리에 정지훈이 들어가고 B에 김태희가 들어간다. 김태희, 정지훈, B 아시죠? 아셨으면 좋겠네요. 정지훈이라 실제 그 연예인 부부입니다. 정지훈이 X에 들어가고 김태희는 Y에 이렇게 들어가면 정지훈은 김태희의 남편이다라는 문장을 이 여기 있는 순서상의 이 대상은 참이게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반대가 된다. 김태희는 순서상에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적는다라고 한다면 김태희가 X로 들어가고 정지훈은 Y에 들어가게 되는데 김태희는 정지훈의 남편이다가 되니까 김태희는 남편이 아니라 그 아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거를 참이게 만들고 요거는 이거를 거짓이게 만든다. 이거는 참이게 만들고. 그래서 문장 논리보다 상당히 이제 복잡해지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밑에 이렇게 적어 놓은 거는 순서쌍이라고 하는 이 방식도 보시면 요렇게 적은 것과 요렇게 적은 거 이 두 가지가 서로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일 아래에서부터 이제 규정을 다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제대로 규정이 돼 있어야지 X는 Y의 남편이다 이거에 대해서 참거짓 값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순서쌍이 그런 역할을 한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막 어려워하실 것 같아가지고 좀 뭐가 이렇게 많냐 이러실 수 있는데 한번 들어는 보세요. 문제 푸시는 데는 크게 어렵진 않을 거라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좀 아셔야 약간 복잡한 문제들 나중에 그 뭐 피셋이나 리트에 뭐 나오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렇다면 저 무수하게 많은 수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항 수로도 있고 2항 수로도 있고 구멍이 3개 뚫린 거, 구멍이 4개 뚫린 거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의 대상을 부여하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쓴다라고 했을 때 그때 말하는 모든의 범위는 어디인가라는 걸 우리가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대상들 전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지구 상에만 말하는 건지 아니면 대한민국 내에서만 말하는 건지 모든 사람, 모든 대상이 100개밖에 없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200개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억일 수도 있고 뭐 자연수의 전체라고 한다면 이제 무한한 대상들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과 몇몇을 고려해서 이제 그 수로들을 참이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상들 전체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정말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를 규정을 좀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그 전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매번 이 수로나 이제 식의 그 식과 같은 거 그런 문장들의 참거짓 값을 수로 논리에서 따질 때는 논의 영역을 만들어 놓자라고 해서 이런 논의 영역을 항상 제시를 합니다. 수로 논리의 적형식이 진리값을 지니기 위해서
적형식을 참이게 만드는 그 대상들의 집합이 여기 D라고 해서 논의 영역으로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 전체 집합 아니면 사람과 동물을 다 모은 그런 전체 집합 이런 거를 수로논리의 의미론에서는 초반에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라는 게 팽수라면 이런 A라는 게 사실은 여기 펭귄 중에 팽수라고 하는 그 대상을 유일하게 지시를 한다라고 팽수라는 이름이 지시하는 걸로 설명을 했었는데 그런 지시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바로 해석이라고 해서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보통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 I에 있어서 팽수라는 이름을 집어넣으면 요거는 실제 이제 팽수를 값으로 이제 내놓는 거죠. 최승락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으면 실제 최승락이 그 값으로 나오는 그런 일종의 함수 표현을 이런 해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름이 논의 영역에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지 수로가 어떤 대상 또는 순서쌍들의 집합에 대응되는지를 정해주는 함수를 보통 해석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논의 영역과 함수, 논의 영역 안에 뭐 팽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팽수가 있다면 요 이름을 팽수의 이름을 실제 그 대상들과 팽수의 이름은 밖에 있겠네요. 밖에 있을 때 그 이름과 이 실제 대상을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 함수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합친 것들, 수로논리 언어까지 해서 다 합친 것들을 보통 모형이라고 합니다. 모델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수리논리라는 분야로 가면 모델론이라고 있거든요. 원래는 모형론이라고 철학 쪽에선 썼는데, 실제 뭐 연세대 김병한 교수님, 그 세계적인 모델론 학자신데, 그분이 모형이라는 말이 조금 한국어에서 가지는 어감이 좀 다른 것 같다라고 해서 모델론이라고 보통 번역어는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모델이라고 할 때 그 모델에 따라서 어떤 수로는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모형을 그 문장 여기는 모델이라고 안 해놨네요. 어떤 특정 수로 논리의 문장을 참이거나 거짓이게 만드는 시멘틱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밑에 거는 요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하면 이제 좀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어떤 해석을 통해 가지고 참 특정 문장을 이제 참이게 만들 때 이럴 때 만족 가능성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델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쓰고 있다. 요것도 그냥 참고로만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세 문장,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을 참이게 만드는 어떤 모형, 모델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문장 논리에서는 우리가 그냥 참거짓 값을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이 문장, 1번 문장이 그냥 무작정 참이고 거짓이고 이런 게 아니라 1번 문장을 참이게 만드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면 이건 참이 되고 그게 아니라면 그 모델에서는 이게 또 거짓이 되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모델을 제시한다는 거는 첫 번째로 도메인이라고 하는 그 대상들의 집합을 제시를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해석을 제시를 해줘야 되고 네 번째는 이미 뭐 고전 논리의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어를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배우이다 라고 하는 것 우선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레이첼이라는 이름이 있고 두 사람이 있네요. 두 사람이 있으니까 도메인 자체는 다니엘과 레이첼 이렇게 둘이 있는 경우를 고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을 적으실 때는 이렇게 이런 물음표 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도메인에 A, B 두 대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적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과 레이첼의 대상이 두 개가 있고 논의 영역 이런 모델에 이렇게 꼭세 이렇게 적으면 그 논의 영역이라는 뜻으로 또 쓰고 있으니까 이건 그냥 참고로만 쓰시고요. 그리고 해석을 주는 방식은 A라는 펑션을 주고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넣으면 다니엘이 나오고 I라는 해석을 주고 레이첼이라는 이름을 넣으면 레이첼이 나오고 그리고 I라는 이름을 주고 뭐 X는 배우이다라는 수로를 딱 넣었을 때 실제로 이 사람들 중에서 다니엘만 배우이게 만들려면 그 대상은 다니엘만 있는 값으로 이제 나오게 해야 되고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는 X가 Y를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적는다는 거는 다니엘은 레이첼을 사랑하고 그리고 레이첼은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에 따르면 참이게 만드는 모형을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다니엘은 배우이다에 대해서 배우이다라는 수어에 포함되는 대상으로 다니엘만 지금 설정한 거고요.
물론 여기에 레이첼이 들어가도 상관없겠죠. 그래도 이제 참이 되는 건 상관이 없고, 두 번째, 다니엘은 레이첼을 사랑한다. 사랑한다라는 수로에 다니엘이 들어가면 레이첼이 앞에 있는 이런 순서상을 제시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게 이제 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레이첼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는 레이첼이 레이첼을 사랑한다라고 적으면 되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왔다. 그래서 모형 M에서 1, 2, 3은 모두 참이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리표를 그리는 게 아니라 대상들의 전체 영역, 도메인이라는 거를 주고 그 도메인에 있는 대상들과 수로 표현, 이름 표현 간의 그 관계를 해석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순서상이나 이런 이름 관계로 제시를 해주면 그게 뭐 제대로 됐다라고 한다면 이런 문장들이 참이 되는 거고요. 이런 모형들이 제시가 안 됐다라고 하면 참인지 거짓인지 또 모르는 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론 이 M이라고 하는 모형을 다르게 주면 이 문장이 또 거짓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로 논리에서 의미론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로 이제 고정돼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모형을 모델을 어떤 식으로 주는가에 따라서 이제 참거짓 값이 바뀔 수 있다. 이 정도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두 가지 모델을 줘서 하나의 모델에는 참이고 다른 모델에서는 거짓이고 이런 것도 이제 구현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M1이라는 모델에서는 대상이 두 개밖에 없고요. 여기에는 사람에 의해 이제 대상 A, B가 둘 다 들어가는데 여기 M이라는 죽는다라는 수로를 만족시키는 것도 A, B 둘이 다 들어가는 거네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게 원에서는 모두 죽으니까 이건 참이 되겠네요. 요건 참이 될 테고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게 요 모델 M2에서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M2의 대상은 A, B 둘밖에 없고 사람도 둘밖에 없고 그런데 죽는 대상은 A만 이렇게 설정을 해놓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은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이지만 죽지 않는 대상이 또 존재하는 그런 B가 죽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M2에서는 이제 A라는 문장이 이제 거짓이 된다. 그래서 수로 논리에서는 모델을 어떻게 주는가에 따라서 참도 될 수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회귀적 조건에 대한 거는 사실 진리표 그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유한한 방식으로 무한한 종류의 문장이 어떻게 의미를 가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획기적인 정의라고 합니다. 약간 순환 정의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순환은 아니고요. 이렇게 좀 스파이럴하게 꽈배기처럼 쭉 나가는 방식이라 순환은 아닌 상황이고 이런 해석을 먼저 주고요. 어떤 텀이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상을 어떻게 지시를 하는지를 이렇게 주고 문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도 참 거짓 값으로 이렇게 가도록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그리고 이제 작은 이름에서부터 각 문장으로 가는 어떤 각 문장이 참값을 갖는지 거짓값을 갖는지 그런 것들을 모두 해석으로서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팽수는 팽수를 지시하고 철수는 철수를 지시하는 이런 함수 값을 대한 해석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함수 자체에 대한 것도 어떻게 나오는지 해석을 이렇게 주는 거고 모순기호는 해석을 줄 때 거짓값밖에 안 나온다는 거 주는 거고 여기에 어떤 수로 표현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수로 표현에 해당하는 그 각 대상들이 여기에 속한다. 속했을 때는 참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짓이고 그러니까 사람 X는 사람이다라는 그 수로 표현에 사람인 대상들이 들어갈 경우엔 참이 되고 그게 아니면 거짓이 된다. 이런 거를 해석으로 지금 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논리 연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은 뭐냐면 A가 거짓이면 참이 되고 참이 되면 거짓이 된다. 그리고 이 같은 게 참이 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B와 B가 전부 다 둘 다 참일 때만 참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거짓이다. A or B가 참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가 참이거나 혹은 둘 다 거짓일 때만 거짓이 된다. 라고 하는 거. 제가 그 진리표 그릴 때 이런 거 다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면 아마 좀 시간 되시면 자세하게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보시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진리표를 손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그리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특이한 게 이제 양화사 같은 경우인데 양화사는 이제 모든가 몇몇이 있기 때문에 모델에 있는 모든 그 대상에 대해서 A라는 수로가 참이게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면 참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거짓이 되는 거. 존재 양화 같은 경우에는 하나라도 존재한다. 도메인에 그런 게 하나라도 존재한다라고 하면 참이 되고 그게 아니면 거짓이 되고 그런 종류의
얘기를 좀 하는 거라서 좀 어려워 보이시지만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만족 가능성 같은 거는 이제 참이게 만드는 그 관계, 수러가 만족 가능하다는 거는 참이게 만드는 대상들이 또 있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메타 정리로 쓰이는 거니까 이거는 참고로만 보시고요. 이런 하에서 이제 타당성이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당하다, 어떤 논증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논증의 전제가 참인 모든 경우에 결론이 참이다. 아니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다. 아니면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경우를 그냥 모델로 바꿔버리면은 요 타당성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그런 모든 모형에 대해서 전제들이 이 모형이 전제들을 참이게 만들 때 B도 참이게 만든다. 라고 하는 거를 여기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논증 D가 타당하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모형에 대해서 전제들이 모두 참인 모든 모형에 대해서 결론이 참이다. 한 그 정도. 경우를 그냥 모형으로만 바꾸시면 되는 거니까 요거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족 가능성과 반례도 동일하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전제들이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를 보이면 그냥 반례 모형이 이제 제시되는 거니까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요거만 보고 문제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좀 중복되는 부분도 많았으니까 어렵더라도 한번 반복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is라는 표현과 동치인 문장은 이런 식으로 적었다라는 거 앞에서 한 번씩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요 관계가 드모르간 규칙 같이 자주 쓰일 테니까 요것도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5, 6번은 조금 참고 사항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A에 지금 X가 없는데 이 X가 없는 이유는 이제 변항이 여러 가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X를 빼놓은 거니까 그 정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해보죠. 다음 문장을 참이게 만드는 모형을 제시하시오. 요거 약간 어렵겠지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거 하나 해볼까요? D를 도메인을 자연수 집합으로 두고요. 그리고 X를 홀수이다 라고 주면 이렇게 될 거고 X를 짝수이다 라고 주면 2, 4, 6, 8, 10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은 모든 자연수는 홀수이거나 짝수이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모형을 이렇게 제시를 한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이제 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겠죠? 요거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예시도 가능할 텐데 도메인은 뭐 자연수라고 하는 거 요걸로 이렇게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요런 자연수 모형을 줬을 때 요거는 1번은 또 참이 되지는 않겠죠. 이대로만 한다면 모든 대상은 홀수이거나 모든 자연수는 짝수이다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거짓이 될 거고요. 이거를 참이게 만드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이것도 되지 않나? 위에 있는 거? 네, 위에 모델과 동일하게 그냥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1, 2로 두고 i의 a를 1, 2로 두고 i의 b도 그냥 1, 2로 두시면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이것도 이제 그냥 참이 되는 그런 모형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거 약간 재밌다면 재밌고 재미없다면 재미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문장을 참이게 만드는 모형을 또 만들어 보시오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좀 재미난 예시라 가지고 아까 모델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연수 모델에서 AX는 홀수고 BX는 이제 짝수라고 했을 때 요거는 참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홀수가 존재하고 짝수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게 1번 문장이 될 텐데 2번 문장은 어떻게 되냐면 홀수이면서 짝수인 게 존재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연수 모델로 보시면 요게 이제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요 문장과 요 문장이 얼핏 보기에는 그냥 같은 문장인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뜻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거 한번 좀 살펴보시라 하는 점에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요거 모델 만드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대강 아까하고 동일한 모델 만들어도 큰 무리가 없죠. 1, 2로 하시고
그냥 A에 대한 거는 1이고 B에 대한 거는 2고 뭐 이 정도만 하셔도 이거를 참이게 만드는 모델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알아봤고요. 지금 수로 논리의 의미론을 어떤 수준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있어서 마지막 부분 좀 형식적인 정의가 나온 부분은 약간 실용적이기라기보다는 좀 너무 좀 이론적이지 않았나 이런 걱정은 드는데 그래도 수로 논리의 테크닉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배우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용적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전에 좀 이론 영역에서는 우리가 이런 거를 배우고 있다. 그리고 여타 다른 대학에서 좀 공개 강의하고 있는 논리학 수업을 한번 보시면 수로 논리 들어가서 오늘 배운 이 해석 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하고 있으니까 내가 저거 이런 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저게 고전 논리의 수로 논리 의미론 하고 있구나. 한 그 정도. 한번 언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하는 그 정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해석 주는 문제는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데 약간 좀 전달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가능하면 좀 일일 연습 문제에서는 빼놓고 다른 여러분들이 이제 수로 논리 번역을 한다든가 그런 쪽에 연습할 수 있는 문제로 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영상이 좀 길었는데요. 편집하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120분이나 100분 언저리로 해가지고 좀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벤도법, 벤 다이어그램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